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둘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잊고 싶은 날을 하나쯤 품고 산다. 잊으려 애쓰고 지우려 노력하지만 어떤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들이 있다. 30년 전 비가 오던 밤, 두 형제는 그날을 아직도 같은 장면으로 기억한다. 같은 온도로, 같은 공포로, 같은 절망으로. 아버지는 차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조수석에 앉아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금방 올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차는 출발했고 빨간 브레이크 등이 빗속에서 점점 멀어졌다. 형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동생은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날 이후 형제는 버려진 아이가 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조용히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보호대상, 수용아동, 기록번호. 이름 대신 숫자가 그들을 대신했고 가족 대신 제도가 그들을 보살폈다. 이 이야기는 버려졌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과거와 마주한 이야기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남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두 형제의 이야기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긴 세월이었다.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증오를 키우기에도 충분한 시간. 하지만 형제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살았다. 하루하루를 묵묵히.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막 1996년 9월 인천 모골목. 제목 30년 전 버려진 형제 그리고 드러난 친부모의 기막힌 정체. 1장. 형은 그날 아이를 그만두었다. 형은 10살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구구단을 외우고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형은 더 이상 10살이 아니었다. 동생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그날 밤을 버텼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9월의 비는 차가웠고 옷은 금방 젖었다. 골목의 가로등은 하나뿐이었다. 그 불빛 아래서 형제는 서 있었다. 동생은 계속 물었다. 형, 엄마는 언제 와? 형, 나 배고파. 형, 추워. 형, 우리 집에 안 가?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울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울면 동생이 더 무서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은 입을 꽉 다물고 동생의 손만 꽉 잡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경찰이 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밤새 골목에 서 있다고. 경찰은 형제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담요를 덮어주었고 컵라면을 끓여주었다. 부모님 전화번호 아니?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다시 버려질 것 같았다. 사흘 후 형제는 보육원으로 갔다. 파란색 문이 있는 3층 건물. 그곳이 앞으로 10년 동안 형제가 살 곳이었다. 보육원에 들어간 뒤 형은 빨리 자랐다. 키가 아니라 마음이. 형은 밥을 덜 먹었다. 동생이 더 먹을 수 있도록. 동생의 잘못을 대신 혼났다. 동생이 덜 혼날 수 있도록. 동생의 낡은 신발을 테이프로 붙여주었다. 동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보육원 선생님들은 형을 칭찬했다. 형이 동생을 잘 챙기네. 참 기특하다. 하지만 형은 칭찬이 싫었다.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한 것뿐이었다. 동생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다. 형은 선택권이 없었다. 형이라는 이유 하나로 늘 먼저 포기해야 했다. 새 옷이 들어오면 동생 것을 먼저 골랐다. 용돈이 생기면 동생에게 먼저 주었다. 입양 상담이 들어오면 동생을 먼저 추천했다. 하지만 동생도 입양되지 않았다. 형제를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명을 함께 입양할 가정은 없었다.
그렇게 형제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학교에 가고, 함께 잠들었다.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형은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모를 찾지 않았다. 찾아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 돌아와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형은 그날 10살의 아이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동생의 부모가 되기로 했다. 2장, 동생은 형을 부모로 불렀다. 동생에게 세상은 늘 불안했다. 보육원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종소리, 줄을 서서 받는 밥, 이름 대신 불리는 호칭들. 하지만 형이 곁에 있으면 괜찮았다. 동생은 형의 등을 보고 컸다. 형이 앞서 걸으면 따라갔고, 형이 멈추면 같이 멈췄다. 형의 말투를 따라했고, 형의 걸음걸이를 흉내냈다.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했고, 형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종종 말했다. 형제가 참 의지한다. 둘이 떨어지면 안 되겠어. 사람들은 형제가 서로 의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자신만 형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형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밤이 되면 동생은 형의 침대 옆으로 몰래 갔다. 보육원 규칙상 같은 침대를 쓸 수 없었지만 동생은 자주 규칙을 어겼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들어 올려주었다. 어느 날 밤 동생은 형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숨을 참으며 우는,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울음이었다. 동생은 못 들은 척했다. 형이 들킬까봐 숨소리조차 죽였다. 그날 이후 동생은 알았다. 형도 무너진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잠든 뒤에만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을. 동생은 공부를 잘했다. 형보다 머리가 좋았다. 선생님들은 동생에게 기대를 걸었다. 너는 대학 갈 수 있겠다고 했다. 동생은 열심히 공부했다. 형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동생은 장학금을 받았다.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동생은 제일 먼저 형에게 달려갔다. 형, 나 붙었어. 장학금도 받았어. 형은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그게 전부였다.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입학식 전날 형은 공사판으로 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에게는 대학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누군가는 늘 형이었다. 동생은 형에게 말했다. 형, 미안해. 내가 일하고 형이 공부할 걸. 형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공부하는 게 맞아. 나는 이게 맞고. 그날 형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알았다. 형이 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만 자신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대학에 다니는 동안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다. 형에게 돈을 보냈다. 형, 이거 받아. 내가 번 거야. 형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동생이 우겨서 결국 받았다. 동생은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동생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저녁 먹자. 바쁜데. 형, 제발. 형은 결국 나왔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동생은 형을 고깃집으로 데려갔다. 비싼 집이었다. 동생은 고기를 계속 구워서 형의 접시에 올려놓았다. 형, 많이 먹어. 형은 묵묵히 먹었다.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다. 돌아왔을 때 형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동생은 못 본 척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생이 말했다. 형, 고마워. 형이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그게 형의 대답이었다. 동생은 결혼을 했다. 아이도 낳았다. 형은 결혼식 주례를 섰다. 서툰 말투로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을 축복했다. 하객들은 감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동생은 알았다. 형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얼마나 연습했는지. 동생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형은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동생은 형을 처음 봤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형을. 형, 괜찮아? 응, 그냥, 좋아서.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동생은 알았다. 형이 우는 진짜 이유를. 자신도 이렇게 태어났을 텐데, 자신도 누군가에게 축복받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동생에게 형은 부모였다. 형이라는 이름의 부모. 피는 같았지만 역할은 달랐다. 형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부모였고, 친구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였다. 그리고 동생은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 것이다.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래도 갚으려 애쓸 것이다. 3장 30년 만에 울린 전화 한 통. 형이 55이 되던 해봄. 벚꽃이 피던 4월이었다. 형은 여전히 공사판에서 일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월세가 있었고 밥값이 있었고 병원비가 있었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형은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김성호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또박또박한 말투, 업무적인 톤.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 아동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이지은입니다. 과거 보육원 기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형의 시간은 멈췄다. 보육원. 그 단어를 들은 게 얼마 만인가? 10년? 아니, 15년? 형은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살았다. 이력서에도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신지. 최근 과거 아동 보호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친부모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친부모 측에서 연락을 원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친부모.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형은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부모 측에서 선생님과 동생분께 연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숨이 막혔다.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형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공사장 한 구석에서 먼지 날리는 바닥에 동료들이 물었다. 형님,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30년 동안 봉인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빗속에 서 있던 그날 밤, 멀어지는 차의 빨간 불빛, 동생의 떨리는 손, 경찰서의 컵라면 냄새, 보육원 문 앞에 선 첫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라는 단어. 형은 그 단어를 마음에서 지웠다고 생각했다. 아니, 지워야 했다. 지우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미워하는 것도 그리워하는 것도 사치였다. 그냥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장 쉬웠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 아니, 돌아오려 한다. 형은 담배를 피우러 갔다.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손이 떨려서 담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저녁 무렵 형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끝내 눌렀다. 형? 응, 나야. 무슨 일이야? 형이 먼저 전화하는 거 처음인데. 동생의 목소리는 밝았다. 형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저기, 너 지금 시간 있어? 응, 퇴근했어. 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형,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1시간 후 형제는 동네 술집에서 만났다. 소주 한 병을 시켰다. 형은 잔을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오늘 전화 왔어. 시청에서.
시청? 무슨 일인데? 보육원 기록 관련이래. 친부모가 우리 찾는데. 동생의 얼굴이 굳었다. 잔을 들던 손이 멈췄다. 30년 만에.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솔직히 말할게. 나 궁금해. 왜 버렸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뭐 하는지. 만나고 싶어? 동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형,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버려졌는지. 그래야 진짜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 말이 맞았다. 끝내지 못한 이야기는 계속 남는다.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는다. 알았어. 연락해보자. 그날 밤 형제는 술을 많이 마셨다. 취하도록 마셨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다. 머리만 아팠고 속만 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가득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30년 전 그날처럼. 사장, 친부모의 정체, 그리고 기록 속 진실. 일주일 후, 형제는 시청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하얀 벽, 나무 책상, 플라스틱 의자. 상담사가 파일을 꺼내 펼쳤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두 분의 친부 성함은 김재윤. 당시 지역 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현재는 은퇴 상태이고요. 친모 성함은 박선영. 당시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습니다. 형은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건설업체 대표? 교회 회장? 네. 당시 두 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동생이 물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릴 버렸습니까?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기록에 의하면 두 분 사이는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친부 김재윤 씨는 당시 기혼자였습니다. 친모 박선영 씨는 미혼이었고요.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게 두 분입니다. 형제는 말을 잃었다. 혼의 자식이라는 말입니까?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다. 당시 김재윤 씨는 지역 유지였고 박선영 씨는 종교단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두 분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릴 버린 겁니까? 기록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은 파일을 달라고 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6년 9월 17일. 아동 인계 완료. 보호자 김재윤, 박선영. 사유 양육 불가. 비고 신원 비공개 요청. 형은 파일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우리 인생이 이 한 줄로 정리되는군요. 상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생이 물었다. 그 사람들 지금은 뭐 합니까? 친부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있으시고요. 친모는 건강하신데 혼자 사십니다. 친부의 본처와는 이미 이혼하셨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자녀들? 우리 말고 다른 자식이 있습니까? 네. 친부의 본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둘 있습니다. 두 분보다 나이가 많고요. 형은 웃었다. 진짜로 웃음이 터졌다. 그럼 우린 뭡니까? 몇 번째 자식입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상담사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친모 측에서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 침묵 끝에 동생이 말했다. 만납시다, 형. 끝까지 가봅시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5장 마주 앉은 네 사람. 만남은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상담사의 제안이었다. 형제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일부러 그랬다.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또 기다리게 될까봐. 오후 2시 문이 열렸다. 늙은 여자가 들어왔다. 70대로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등은 굽었다. 하지만 화장은 진하게 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뒤로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다. 간병인이 밀고 있었다.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치매 환자의 눈빛. 아이들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여자는 자리에 앉았다. 남자의 휠체어는 옆에 세워졌다. 네 사람이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3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눈물도 포옹도 없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컸구나. 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30년 지났으니까요. 그래, 30년이나.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형제는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십니까? 다.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낌만 커졌다. 동생이 차갑게 물었다. 왜 버렸습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어. 나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만약 너희 존재가 알려지면 우리 둘 다 끝이었어. 형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린 뭡니까? 뭐, 우리 둘 다 끝이라고 하셨죠. 그럼 우린 뭡니까? 우리는 이미 끝난 겁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은 계속 물었다.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살았지. 우리도 살았습니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보셨습니까? 여자는 울기만 했다. 동생이 말했다. 보육원에서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이 동생 챙긴다고 밥을 덜 먹었습니다. 새 신발 들어오면 동생 것 먼저 골랐고요. 입양 상담 들어오면 동생 먼저 추천했습니다. 미안해.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휠체어의 남자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집에 가자. 간병인이 조용히 달랬다. 남자는 다시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여자가 말했다.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어. 사업 망하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형은 웃었다. 그래서요? 뭐,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동정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 형은 고개를 저었다. 못 해드립니다. 제발, 용서는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망도 안 합니다. 뭐라고?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자는 그제야 정말로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겠습니다. 기다려. 제발.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재산이라도 줄게. 형이 돌아서며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살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여자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형제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병원 밖으로 나왔다. 동생이 말했다. 형, 후회 안 해. 만난 거, 나도.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30년의 응어리가 풀렸다. 용서로도 화해로도 아닌 단절로. 6장, 용서하지 않기로 한 선택.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형제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형은 공사장으로, 동생은 회사로.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가볍다는 느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 동생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저녁 먹자. 또, 응, 오늘 내가 쏠게. 저녁 식사 자리. 동생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형, 나 요즘 잠이 잘 와. 그래, 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30년 동안 뭔가 목에 걸려 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빠진 느낌이야. 형도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동생이 물었다. 형, 우리 용서 안 한 거 맞지? 응. 그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뭐야? 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정리한 거지. 끝낸 거. 동생은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냥 끝. 마침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쓰지 않기로 한 선택. 형, 그 사람들 재산 얘기했을 때 형 표정 봤어? 못 봤는데. 완전 차가웠어. 멋있었어. 형은 웃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들 돈 받으면 뭔가 졌다는 느낌일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동생은 잔을 들어 형의 잔과 부딪혔다. 형, 우리 잘 살자. 그래.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살자. 그래야지. 그게 최고의 복수야. 형은 동생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을 향한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며칠 후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친모 측에서 다시 만남을 요청하셨는데요. 거절합니다. 유언장 작성건도 있고 필요 없습니다. 상속 포기 서류 보내주세요. 서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형은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속 포기하기로 했어. 너도 동의하지? 동생의 답장은 빨랐다. 당연하지. 형이 결정한 대로 해. 일주일 후 상속 포기 서류가 도착했다. 형제는 각자의 집에서 서명을 했다. 펜을 들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서류를 보내고 나서 형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구나. 동생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자유를.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었다. 왜 버렸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를 생각이나 할까? 그 질문들이 끈이 되어 형제를 묶고 있었다. 이제 그 끈이 끊어졌다. 형제는 자유로워졌다. 어느 날 저녁 동생은 아이를 데리고 형의 집을 방문했다. 형은 아이를 안아들며 웃었다. 우리 조카 많이 컸네. 큰아빠. 아이가 형의 목을 껴안았다. 형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을.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동생이 말했다. 형, 고마워. 뭐가? 그냥, 다.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아이는 깔깔 웃었다. 그날 밤 형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빗속에 서 있는 꿈도 버려지는 꿈도 꾸지 않았다. 형제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오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로 했다. 그것이 형제가 내린 최종 선택이었다. 7장, 우리는 버려졌지만 끝내 살아남았다. 6개월 후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친모 박선영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덤덤했다. 장례식은 언제입니까? 모레입니다만.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형은 동생에게 연락했다. 죽었대. 누가? 그 사람. 동생은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장례식가?
안 가. 나도. 형제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조문도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30년 전에 한 달 후 또 연락이 왔다. 친부 김재윤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품 중에 두 분 앞으로 남겨진 게 있는데 다 폐기해 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부도 죽었대. 그래. 이제 진짜 끝이네. 응. 진짜 끝. 형, 저녁 먹자. 그래. 저녁 식사 자리. 동생이 물었다. 형, 후회 없어? 뭐가? 장례식 안 간 거. 없어. 나도. 잘한 거야. 응. 잘한 거지. 그날 형제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웃기도 했다. 죽음 앞에서 웃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형제에게는 자연스러웠다. 그들의 죽음은 형제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슬플 이유도 기뻐할 이유도 없었다. 그저 세상 어딘가에 있던 남이 죽었을 뿐. 며칠 후 동생은 아이를 데리고 형을 찾아왔다. 큰아빠, 아이가 형에게 달려왔다. 형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조카,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큰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조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형은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아이는 깔깔 웃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녁을 먹고 아이가 잠들었다. 동생과 형은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형, 우리 진짜 잘 살았어. 그래. 보육원에서 나올 때 나 형한테 말한 거 기억나? 뭐? 나중에 크면 큰 집 사서 형이랑 같이 살자고. 그랬나? 응. 형은 웃으면서 그래 그러자 했어. 형은 기억났다. 보육원 마지막 날. 동생이 짐을 싸며 한 말. 그때 진짜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모르겠어. 그냥 희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뤄졌네. 응. 큰 집은 아니지만 우린 잘 살고 있어. 형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쓰지만 달았다. 동생이 말했다. 형, 너무 고마워.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갚을 거 없어? 있어. 형이나 챙겨준 거. 형이니까. 그래도 고마워. 형은 동생의 머리를 툭 쳤다. 이 새끼 감성파리하네. 진심인데. 알아. 나도 고마워. 형이 나한테 왜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동생은 울컥했다. 형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형, 그냥 너 없었으면 못 살았어. 진짜로. 나도 마찬가지야. 형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맥주를 마셨다. 침묵으로 서로를 위로했다. 그날 밤 동생과 아이는 형의 집에서 잤다. 아이는 형의 방에서, 동생은 거실에서. 형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버려진 아이로 시작해서 형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큰아빠가 되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엔딩, 피는 버려질 수 있어도 삶은 버려지지 않는다. 1년 후, 형은 공사장 현장 소장이 되었다. 적은 월급이지만 자부심이 있었다. 동생은 과장으로 승진했다.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봄날 형제는 한강에 나왔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동생은 옆에서 뛰었다. 형, 같이 뛰어. 나이 먹어서 못 뛰겠다. 아직 55인데 무슨 소리야. 형은 웃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동생과 아이는 앞서갔다. 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치킨을 시켜 먹었다. 아이는 콜라를 마시고 형제는 맥주를 마셨다. 큰아빠, 나중에 나도 큰아빠처럼 될 거야. 그래. 어떻게? 멋지게. 형은 웃었다. 그래. 우리 조카 멋지게 살아. 동생이 형을 보며 말했다. 형, 우리 잘 살았지? 응.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 잘 살자. 그날 밤 형은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형은 생각했다. 자신도 저 별처럼 반짝이며 살고 있다고. 버려진 별이지만 끝내 꺼지지 않았다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시절 말없이 버려졌던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다. 보육원에서 자랐던 아이들, 고아원에서 자랐던 아이들, 위탁 가정을 전전했던 아이들. 그들은 모두 끝내 살아남았다.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외로웠지만 끝내 서로를 지켰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동료로, 우리의 가족으로.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